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97명이 나왔습니다. 100여일 만에 최대죠. 집단 감염은 사람이 모이는 생활시설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노인보호센터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와 36명까지 늘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1차 백신 접종자도 있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일단 항체가 형성되기 전에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네, 경기도 부천의 노인시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백신을 맞고도 감염된 분이 있다. 자, 백신 접종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네, 백신 접종은 지난 19일 진행이 됐습니다. 다 맞은 건 아니고 이용자와 직원 35명이 대상이었는데요. 접종자 가운데 확진자도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서 접종 후 충분한 항체가 형성되기 전에 감염이 확산한 걸로 보인다며 백신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브리핑 내용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몸에 항체가 형성되고 방어 기제를 갖추려면 적어도 한 14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 감염이 되는 경우라면 백신으로서 이제 막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이 백신의 자체의 결함이거나 아니면 특이적인 상황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그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면역 반응에 불가피한 일정의 걸리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는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점이 감염을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CCTV 분석 결과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초 확진자는 인천 부평구에 사는 80대로 지난 19일 미열 등 의심 증상을 보인 뒤 그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방역당국은 이용자와 종사자 54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벌였는데요. 지금까지 이용자와 종사자 36명, 그러니까 이용자가 30명, 종사자가 6명이 확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18명 가운데 11명은 음성이 나왔고 7명은 아직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코로나19 선제 검사에서는 관계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일주일 만에 집단 감염으로 번졌습니다. 종사자와 이용자 대부분이 집과 센터를 오가는 형태라 시설 바깥으로의 추가 전파 우려도 큽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에는 확진된 80대 시설 이용자가 병상 대기 중 자택을 이탈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었는데 당시 놀이터에서 주민 7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고 접촉자들은 증상 발현 여부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접촉자 파악 등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첫 확진자의 감염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서울예술대학교와 관련해서는 최소 15명, 안성에 있는 골판지 제조업체는 최소 1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최근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환자 비율이 30%에 육박하는 등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4차 대유행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부천의 노인시설 앞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해군 상륙함에 근무하는 승조원 32명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좁고 밀폐된 함정의 특성상 감염 속도가 빨랐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집단 감염 사태를 맞은 해군은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리고 모든 함정 승조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32명의 무더기 확진자가 나온 해군 상륙함인 고준봉함이 진해 기지를 떠난 건 지난 20일. 함정에 타고 있던 간부 가족이 접촉한 진해 어린이집 교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건 출항 이후였습니다. 군 당국은 이 함정이 평택 기지에 입항하자마자 해당 간부를 상대로 PCR 검사를 실시했는데 결과는 확진이었습니다. 곧바로 전수조사에 나선 군은 80여 명의 승조원 가운데 32명의 확진을 확인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해군 함정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인데 첫 확진자인 해당 간부가 어디에서 감염됐는지 경로는 다시 오리무중입니다. 확진자가 나온 진해 어린이집을 직접 접촉했던 간부의 가족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해군의 또 다른 함정에 승선해 있던 간부가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아 훈련을 중단하고 긴급 회항하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군은 자체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으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의심 사례뿐만 아니라 모든 해군 함정에 근무하는 승조원 전원에 대해 PCR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도 서욱 장관 주관으로 긴급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 외출 간부에 대한 PCR 검사 등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사람 200만 명을 넘었지만 전 국민의 4% 수준에 불과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방역당국은 이달 말까지 300만 명 접종을 목표로 접종센터를 확충하면서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현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경기도 수원시의 2호 접종센터입니다. 네, 새로 생긴 접종센터라고 들었는데요. 지금 접종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수원에서는 접종센터 2곳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달 초에 1호 접종센터가 아주대학교 실내체육관에 마련이 됐고, 제가 있는 이곳 2호 접종센터는 지역 테니스 센터에 마련이 돼서 어제부터 운영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600여 명이 화이자 백신을 맞을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75세 이상 주민들과 노인 보호시설 입소자들입니다. 이곳을 포함해서 어제 각 지역에서는 예방접종센터 29곳이 추가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방접종센터는 전국에 204곳이 있는데 오는 29일에는 53곳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모든 시군구에 최소 한 곳씩 설치가 되고 인구 50만 명 이상 지역은 추가로 설치가 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접종 인력과 장소를 늘려서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인데요. 지난 2월 26일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시작으로 접종에 돌입한 지 55일 만에 1차 접종자는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국민 대비 접종률은 3.9%로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12만 9천 명인 하루 평균 접종 인원이 다음 주에는 15만 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달 말까지는 300만 명의 1차 접종을 마치는 걸 목표로 잡았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 그리고 경찰과 해양경찰, 소방 등 이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한 접종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수원 2호 접종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대유행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중 인도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3만 명을 기록하면서 세계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여기에 3중 변이 바이러스가 같이 발견되며 상황은 더 악화하고 있는데요. 인도 현지 연결해서 현재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김성민 YTN 리포터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도 현지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3만 명을 기록했다고 들었습니다. 상상이 안 되는 숫자인데 많이 걱정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하면 3배 이상 확진자가 증가한 것인데 예. 정말 참담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했었는데요. 한순간에 이렇게 상황이 바뀌니 놀랍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거리 분위기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숫자가 급증할 줄 몰랐는데요. 교민들도 걱정이 많은 상태입니다. 예, 우리 교민들 걱정이 많은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한국인 코로나 확진자도 증가하고 있고 병원에서는 병실도 부족하다고 하니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예. 많은 교민들이 임시 교육을 고려도 하고 있고요. 귀국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귀국을 하려면 또 항공편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지원이나 이런 게 원활한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특별기를 마지막으로 5월에 예정되어 있던 특별기 운항이 모두 취소된 상태이고요. 예. 인도의 그 입출국을 금지하는 나라도 생기면서 경유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인도가 지금 셧다운 상태인 거죠. 봉쇄 상태요. 각 주별로 지금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각 주의 지침을 따라야 하는 상태인데요. 예. 그쪽에서 이제 아마 지금 현재 공장 운행 같은 거를 많이 중단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인도 방역 당국은 확진자가 최근에 이렇게 많이 급증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지요? 가장 큰 문제점은 느슨해진 방역 의식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3월 말에 인도의 큰 축제가 지나가면서 그때 이제 방역 수칙을 어기면서 잠복기인 2주의 시간이 지나고
4월 중순부터 그 수가 급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인도에서 큰 축제가 있었는데 거기서 방역 수칙이 뭐 마스크를 쓴다거나 이런 게 잘 안 지켜졌나 보죠?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상황이 굉장히 안 좋게 된 데는 뭐 축제나 이런 데서 수칙이 잘 안 지켜진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3중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오는 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이 3중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치명률은 낮으나 전염성이 매우 빨라서요. 예. 이게 이 이유 때문에 확진자가 지금 치솟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병실 수는 어떤가요? 확진자 수가 워낙 많다 보면은 치료받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가장 큰 문제점인데요. 국립병원은 물론이고 사립병원까지 병실이 부족해지면서 예. 산소호흡기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예. 사망자가 급증하는 걸로 보입니다. 아, 중환자실에 입원을 한 상태인데도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현재 산소호흡기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서 산소호흡기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우리 교민 한 분도 숨졌다는 소식이 들렸거든요. 치료를 받으셨는데 목숨을 잃었다고 들었어요. 같은 상황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병원에 계신 상태에서 산소 포화도가 60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그 산소호흡기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날 중환자실에 자리가 생겨서 이제 병실로 옮겼지만 그 치료 골든타임을 놓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것 같습니다. 예, 치료 골든타임을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도 지금 놓친 거군요. 산소호흡기 치료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인 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소호흡기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면 어떻게 이제 수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도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인도 이제 기업들에서 산소 공급을 하기 위한 그런 산소 공급을 하기 위해서 공장 다른 물품을 중지시키고 지금 산소 공급을 위해서 생산을 해서 병원으로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인도도 지금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면은 희망을 걸 거는 백신 접종일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인도 정부는 지금 1차 접종은 1억 3천 명, 2차 접종까지 마친 인구는 1,800명으로 집 접종 완료 인구율은 1.3% 정도 되고 있습니다. 1.3%요. 백신 수급 상황은 어때요? 백신 수출 금지 조치도 내렸었는데 백신이 좀 여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인도 정부가 이제 자국민 우선 접종을 위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출을 일시 중단하고 코로나 치료제인 렘데시비르 수출도 금지하면서 지금 이제 자국민 접종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자국민 숫자와 생산 숫자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예. 지금 이 접종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미 리포터님 워낙 지금 현지 상황이 안 좋으니까요. 무엇보다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어려운 상황에서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보신 인도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800명대에 육박하고 있고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도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윤 서울대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인도 현지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인도도 문제지만 인도에서 저렇게 이제 대규모 감염이 확산되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들이 출현할 확률이 높고 그게 전파력이 높고 치명률이 높은 바이러스면서 또 백신에 저항력이 있는 바이러스면 이제 나중에 결국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인도발 이중 변이 바이러스는 우리나라에서도 발견이 된 상황이고요. 인도에서는 3중 변이 바이러스 나왔거든요. 이 3중 변이 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입니까? 이중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의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가 동시에 두 가지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 3중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에 나타났던 변이 바이러스 세 종류의 변이가 동시에 나타나는 바이러스라서 기존 바이러스들에 비해서 전파력이 높고 또 치명률이 높을 가능성도 있고 그와 함께 더 중요한 거는
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신에 대한 저항력이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우려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예, 변이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기존에 갖고 있는 백신에 대한 저항력이 생길까 봐 그게 우려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이 변이 네. 바이러스가 4차 대유행의 변수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미국 변이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 중에 캘리포니아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300명에 육박한다는 수치가 나왔거든요. 얼마나 네. 위험한 수준입니까? 아직까지는 뭐 크게 위험한 수준은 네.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숫자를 이제 그 지역 감염과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의 감염으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은 이제 변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들어온 채로 이제 감염이 되는 거라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예. 그게 국내에서의 지역사회 감염으로 넘어가면 지역사회에서 4차 대유행과 맞물리면서 광범위하게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계기가 생기기 때문에 예. 그 지점이 우려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나온 바이러스들, 변이 바이러스들 있잖아요. 남아공발도 있고 브라질발도 있고 영국발도 있는데 지금 나온 바이러스들은 백신들이 모두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알려져는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의 수준이 빠르게 낮아지면서 예. 면역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효과가 일부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상황이 백신이 중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백신 도입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백신의 경우에는 선진국에서도 사용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은 그 구소련권과 예. 아프리카 국가들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어서 예.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 지금 구소련권 그리고 아프리카권 뭐 이런 곳들에서 사용을 승인했고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도 지금 백신을 사용을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임상 자료가 충분히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러시아가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고 있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아마 그 백신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제 백신의 제조 공정의 안전성이 담보돼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백신을 잘 만들어서 유지해온 이제 파이자 같은 다국적 회사들은 그 현장의 공장을 점검받을 필요가 없지만 이제 러시아처럼 새로 백신을 만들고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또 백신 공장의 현장 실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그런 과정들이 여러 가지 겹치면서 다른 기존에 승인된 백신에 비해서는 좀 승인 과정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그 사용이 승인된 나라들 또 사용을 하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지금 쭉 들어보니까 의료보건 체계가 좀 미흡한 것도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이유가 되기도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러시아 백신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는 정식 승인을 거친 게 아니고 대부분 긴급 사용 승인의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예. 우리가 이제 러시아 백신 같은 경우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처럼 아데노바이러스 벡터에 기반한 백신이라 예. 혈전이 발생할 우려를 안고 있는데요. 현재 사용되는 국가에서 그 백신의 이상 반응 보고 체계가 잘 갖춰진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실제 혈전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보고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 백신 접종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일단 백신 수급에 변수가 생기는 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면서 뭐 이런 상황 속에서 확진자가 지금 800명에 육박하고 있어 더 걱정이거든요. 현 단계의 방역 조치가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금 확산세를 꺾기에는 이제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확산세를 꺾으려면 우리가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너무 크고 국민들의 피로감이 너무 높은 상태라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현 단계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면서 정부가
한 2달 전쯤에 발표한 새 거리두기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함께 이제 검토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정부도 상당히 고민이 될 거는 같습니다. 코로나 대응을 잘 못한다는 여론이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에서 1년 2개월, 그러니까 대구 대확산 이후 1년 2개월 만에 뒤집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네. 어떻게 보면 여론이 좀 좋지 않은 걸 정부도 의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우리가 그 코로나19의 특성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예. 수밖에 없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모든 다중이용 시설이 한꺼번에 영업시간을 제한을 받거나 문을 닫거나 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이런 방식은 우리나라처럼 아주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실 적합한 방식이 아니라서 예. 결국은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너무 큰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은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효과적인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확진자 수가 야금야금 증가하는 현재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현재 우리 상황에 맞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도입하는 게 절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그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고 네. 결정할 필요가 있겠네요. 예, 좀 늦긴 했지만 일단 경북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 적용을 해본 결과를 바탕으로 예. 전국적으로 확산을 할 수 있는 좀 기반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식약처가요, 자가 검사 키트에 대해서 조건부 허가를 냈습니다. 자가 검사 키트에 대해서 이제 허가 결정을 내린 배경은 뭘까요? 자가 검사 키트를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지방자치단체나 여러 그 단체들의 요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식약처가 허가를 해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그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코로나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의 배출량이 적으면 음성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그 자가 진단 키트의 특성을 잘 이해하시고 잘 활용하시면 저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감염이 된 상태여도 바이러스의 배출량이 적으면 이게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혼란만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이 된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 게 좋을까요? 저는 현재 아직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곳에서 사용하는 게 적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렇지만 이제 민간 부분에서 또는 지자체가 자기 상황에 맞게 적절한 사용처를 찾아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 정부 당국이 우려하는 것처럼 자가검사 결과가 음성이라고 해서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고 확신을 하고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또는 방역을 소홀히 하는 일만 없으면 저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윤 서울대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이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강 의원의 가족, 회사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가운데 강제 수사에 돌입한 첫 사례입니다.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도 투기 혐의로 경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 지금 5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첫 사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상자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입니다. 경남경찰청은 어제 특정 기업의 부동산 관련 부정대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강 의원 가족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와 관련 금융기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18년 가족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 명의로 다른 회사 2곳과 함께 진해항 제2부두터 2만 4천여 평을 감정금액의 절반인 평당 110만 원, 모두 270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강 의원 측은 김해공장 이전을 위해 땅을 샀다고 했지만 3년째 터 파기조차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어 지난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6천 평을 평당 160만 원, 96억 원에 팔아 30억 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챙긴 의혹을 받습니다.
강 의원 가족 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5명 가운데 첫 강제 수사입니다. 네, 경찰이 고위직 투기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전 행복청장 소환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아내 명의로 세종시 땅을 산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 A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재임 시절인 지난 2017년 4월 세종시 연기면 누락리 토지 2필지 2,400여 제곱미터를 아내 명의로 사들였습니다. 당시 제곱미터당 10만 7천 원이었던 공시지가는 3년 만에 15만 4천 원으로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또 퇴임 이후인 2017년 11월에는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토지와 함께 부진의 경량 철골 구조물을 매입했습니다. A씨가 사들인 곳 주변은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될 예정이라 A씨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행복청장은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책임지는 차관급 자리로 이번 조사는 국회의원과 전현직 고위공직자 등 고위직에 대한 첫 소환 조사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민심 수습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주장이 계속 나오자 부랴부랴 이 논란을 차단하려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자신은 종부세 완화 입장이 아니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재보궐선거 때와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종부세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높이는 법안까지 발의되면서 민주당 내에서 부동산 세제 완화론에 불이 붙었죠.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이 차단에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나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발언이 가장 눈에 띕니다.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렇게 설정할 이유가 있잖아요. 그 원칙을 지금 쉽게 흔들어버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도 가세를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자신이 2주택자 보호와 종부세 완화에 동의했다는 식의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다면서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소병훈 의원도 SNS를 통해서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정부들을 어렵게 자리를 잡아가는데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말라면서 격한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언론을 통해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출입기자단 공시를 통해 종부세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주축이 된 당내 부동산 특위 간담회를 열었는데 여기서도 종부세 완화는 결정된 바가 없고 양도세 중과 완화도 현재로선 어렵지 않겠냐고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도 당내 부동산 특위를 통해 의견을 달라면서 사실상 입단속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렇게 논란 확산을 확실하게 차단하고 나선 건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등의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나오자 국민과 부동산 시장 혼란을 부추길 뿐더러 지지층 이탈을 키운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백신 공급 논란도 살펴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 백신 확보를 둘러싼 신경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러시아 백신 도입에 대해서도 옥신각신하는 분위기라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산 스푸트니크 V 백신의 도입 가능성을 점검해보라 이런 지시를 내린 걸로 전해졌죠.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도 백신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러시아 백신을 포함한 다양한 백신의 공개 검증을 청와대에 요청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도 러시아 백신 도입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이른바 플랜 B 추진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권 내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인물들이 잇따라 러시아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 만큼 도입 가능성이 커지나 했는데 제동을 걸고 나선 인물도 있습니다. 바로 백신 전문가를 자처하고 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중에서도 국민들의 선호가 나뉘는데 러시아 백신은 더 심할 수 있다면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우려와 계속되는 국민의힘의 비판 속에 민주당 내에서도 백신 확보에 대한 위기감이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러시아 백신 도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백신 보릿고개가 생기니까
허겁지겁 러시아 백신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백신 여유분을 인접국에 우선 공급하겠다는 뜻을 시사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백신 스와프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백신을 둘러싼 정치권의 설정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오철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이 포함된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자료를 통해서 조희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도 비위 사실을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과거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교조 소속 교사 4명과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퇴직한 교사 1명을 특정해서 특별 채용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서울시 교육청 담당 직원들이 특혜 논란 우려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보고하자 조 교육감은 이 직원들을 업무 과정에서 배제하고 단독으로 결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의 멱살을 잡은 광복회원에 대해서 광복회가 징계를 위해 상벌위원회를 열려고 했지만 반대 측의 반발로 파행을 겪은 끝에 무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립유공자와 후손으로 구성된 광복회와 독립후손끼리 고성과 욕설과 주먹까지 주고받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네, 통일외교 안보부입니다. 네, 결국 이 공개석상에서 김원웅 회장의 멱살을 잡은 독립유공자 후손의 징계 여부 결정을 내리지 못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독립유공자와 후손으로 구성된 광복회 상벌위원회가 소명을 듣기로 했던 회원인 69살 김희명 씨가 공개로 넓은 광장에서 회의를 열 것을 주장하자 오늘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원래 오늘 오전 10시 반에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비공개로 김 씨의 소명을 들은 뒤에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었던 광복회는 오는 28일 오전 2차 상벌위를 개최하기로 했다가 최근 엄중해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다음 달 7일로 변경했습니다. 상벌위에 앞서 오늘 오전 10시 전부터는 김원웅 회장에 반대하는 회원들이 주축이 된 광복회 개혁 모임과 광복회 정상화 추진본부 소속의 이 수십여 명이 광복회관 앞에서 김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어 광복회 관계자들이 김 씨 외에 다른 사람의 건물 출입을 제재하자 이에 반발하는 회원들이 진입을 시도하면서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상벌위가 예정된 이 회관 4층에서도 김 씨와 함께 온 회원들과 이름하려는 광복회 관계자 등이 고성은 물론이고 욕설과 주먹 다짐까지 주고받으면서 정말 독립유공자 후손끼리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장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 등을 역임한 김붕준 선생의 손자인 김 씨는 앞서 지난 11일 102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서 김원웅 회장의 멱살을 잡았다가 제지당했습니다. 상벌위 측은 광복회장과 광복회, 광복회원의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관련 정관과 상벌 규정에 따라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김 씨 측에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광복회 개혁 모임 등은 정치인 출신인 김원웅 회장이 광복회장이 된 이후에 독립정신을 왜곡하는 이 돌출 언행으로 국민 분열을 불러왔다며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은 김원웅 회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통합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로 민변 출신의 이현주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이현주 변호사를 특별검사 임명하는 임명안을 제가하고 오후에는 임명장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이번 특검 임명은 어제 국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이현주 장성근 변호사를 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전국 선녀를 모신 자리와 그리고 이제 그 부산과 서울의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들은 분리해서 하는 게 맞죠. 진정한 사과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직도 민주당이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질책이 난무합니다. 우리 정신 차립시다. 인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갑시다. 이제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사면 조건이 갖춰져 있다면은 국민 화합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서 사면하는 것이 좋겠는데 제 생각은 탄핵은 이미 이 역사의 역사다. 저는 역사다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저는 뭐 절차나 이런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뒤돌아보면은 사실은 문제가 조금 있은 부분도 있어요. 네, 재보궐선거 이후 여야 모두 쇄신하겠다, 쇄신을 약속했는데요. 지금 쇄신하는 모습들을 보면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원래 당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놓고서, 또 국민의힘에서는 전직 대통령들의 이 사면론을 놓고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재인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윤호중 원내대표, 네. 어제 현충원에서 이 성추행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것을 놓고서 오늘까지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과의 시기, 방법, 장소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그 윤호중 미스테리인데요. 네. 국립묘지에서 성추행 피해자를 사과했다. 만약에 광주 5.18 묘역에서 성추행 피해자를 사과하면 어떻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봅니다. 그래서 혹시 중요한 국립묘지 같은 중요한 자리에서 사과를 하면 그게 큰 사과처럼 보일까 착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혹시라도 그런 일 없지만 노이즈 마케팅을 기대했다면 그건 뭐 확실하게 성공한 셈이죠.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어쨌든 너무 좀 엉뚱하고 좀 황당한 사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당 내에서도 원내대표가 윤호중 원내대표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한 번 더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정식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해야죠.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전화도 하고 또 직접 만나서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가뜩이나 민주당이 지금 변하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많은데 뜬금없이 국립묘지 가서 저렇게 한다는 게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저는 피해자님이라는 표현도 저는 처음 들어봤고요. 네. 윤호중 원내대표가 일단은 추가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 대신에 오늘 여영국 정의당 대표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위성정당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추진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이 취지를 부색하게 하고 의석으로 독차지하려는 그런 것을 막을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좀 민심을 좀 잘못 읽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한편 들었습니다. 부동산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부자들 세금 깎아주자는 방향으로 의견들이 나와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좀 이런 좀 생각입니다. 네, 저희 위성정당 문제 정의당으로서는 상당히 섭섭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영국 대표가 윤호중 원내대표가 찾아오니까 바로 위성정당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라라고 얘기했고 사과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과 정의당 양당 관계가 과거로 한 3년 전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기 말에 정의당이 민주당과 가깝게 협상을 해서 얻을 건 별로 없습니다. 다 정권이 이미 이제 지나갔다고 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정의당 입장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 트라우마가 있죠. 그때 비례대표 좀 많이 얻어볼까 하고 사실 같이 연대를 했다가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제 뒤통수를 맞은 셈이죠. 그 점이 이제 못내 아쉬운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이후로 존재감이 없지 않습니까, 정의당이. 그래서 지금은 뭐 어느 당과 연대를 떠나서 정의당이 자체적으로
재정비라고 존재감을 확실히 되찾는 게 이 내부 자강에 몰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양 당의 관계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이 되고요. 민주당에서요 지금 부동산 정책을 놓고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보궐선거 때는 여당 후보도 이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는 것을 여당에 이제 건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여당도 수렴하는 것처럼 받아들였는데 오늘 나온 이야기를 보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보면 친문 중심의 정부 여당이 강하게 밀고 오다가 최근 들어 좀 선회하고 뭔가 변경을 가하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친문 강경파 다시 제동을 걸면서 원위치로 돌아가는 갈팡질팡 현상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부동산 정책에 관한 내부의 친문과 비문의 생각이 좀 각각 다른 것 같고 또 하나는 지역구에 따라서 각각 또 생각들이 다릅니다. 의원들이 이제 얘기한 진성준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은 분당 지역은 장신내들 부자 동네 많은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종부세를 낮추라고 하는데 그건 지역 사정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또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제 강남 구청장 정순균 의장도 사실은 마치 오세훈 시장과 의견이 같은 것처럼 부동산 정책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주류 비주류 혹은 지역 사정에 따라서 다른 목소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어떤 분란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의견 수렴 차원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이걸 어느 한쪽으로 밀고 나가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자꾸 부자를 정책을 때려잡는 식의 그런 방향을 많이 한다, 친문 이런 이제 비판을 받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냥 부자도 웃고 서민들도 웃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야지 굳이 어느 한쪽을 그렇게 막 누르고 하는 일방적인 정책은 이미 여러 차례 많이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그 재보궐선거 때를 돌아보면 후보들이 부동산 정책 완화 입장을 밝히긴 했어도 청와대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이 쉽게 바뀌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정책이 청와대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원래는 청와대 중심, 그 다음에 당 중심, 그 다음에 정부 중심이 각각 따라 돌면서 이걸 조율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삼두마차가. 근데 지금 청와대 중심 일사불란에 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권 초기 장점도 있지만 정권 후반기로 가면 그게 이제 너무 일방적이다, 폐쇄적이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죠.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이 부동산 정책 규제 완화 방향은요? 저는 계속 앞으로 좀 찬반 양문이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찬반 논란이 다양한 정책 분야에 있어서 이것뿐만 아니라 백신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 다른 목소리가 나. 그동안에 이제 숨어 있었던 비문의 목소들이 밖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 부분을 친문 주류 세력은 도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의견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넓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너무 원칙만 고집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좀 수렴해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거고요. 그리고 친여 성향의 방송인으로 불립니다. 김어준 씨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어요. 야당에서는 뭐 편파성이 있다라는 주장도 하고 또 고액의 출연료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씨를 몰아내려는 정치적 공세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은요. 보수적인 서울시장이 새로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있던 진보적인 방송 진행자가 계속 할 수 있느냐, 병행할 수 있느냐 이 논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박영선 서울시장이 돼서 출범을 했다면 이런 문제는 전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없었겠죠. 역으로 되면 이제 보수적인 시장이 왔기 때문에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진보 시장 같은 거 저는 이제 그 본인은 김어준의 문제가 달렸다고 봅니다. 본인이 달려서 모래에서 제가 같으면 이제 손을 탁탁 털고 미련 없이 이제 뒤돌아서겠지만은 자, 법대로 하자라고 하면 복잡해지고 이 논란이 오래 갈 수밖에 없고 이거는 사실 김어준 씨 입장에서는 많이 좀 스타일 국인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논리가 많이 좀 밀리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고 논란이 될수록 언론 탄압이다라는 이런 분위기보다는 너무
이미 편파 시비에 심하게 사실을 휘말렸지 않습니까? 예, 김어준 예. 씨가.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시점 쿨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요. 재보선 참패 후 이제 반성 쇄신하겠다라고 얘기했고 특히 초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잘 안 들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민주당의 주류 핵심들은 친문이 이루고 있고 그리고 이미 원내 대표 유로중 이제 친문이 핵심이 됐고 그리고 이후에 당 대표도 사실상은 친문 성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현재로 친문 주류 상태에서 국정 운영하고 당도 운영하고 다음 대선까지 가겠다는 그런 큰 대원칙이 흐름이 아마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좀 더 명확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도 있어요. 그것도 있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80명이나 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거는 일과성으로 나와서 기자회견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모임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비판도 제기하고 무엇보다도 딱 당 주류 지도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 정말 초선 소장파다운 참신한 그런 정책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내야 되는 거죠. 여야 모두 지금 지도부를 새로 뽑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야의 쇄신 대결은 결국 초선 의원들의 그 쇄신 의지에 달려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뭐 과거에 보면 중진들이 당 지도부가 자연히 알아서 뒤로 물러서는 경우는 없습니다. 초선들이 이제 결국 나서야 되는 건데 초선들이 비판하고 당 지도부 물러가라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초선들의 역량, 참신함 이런 것들은 이제 국민들한테 어필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야당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요. 국민의힘도 다시 옛날 새누리당으로 돌아가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에 탄핵 불복성 발언을 했습니다. 당 내에서도 이를 두고서 논란이 계속 일고 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왜 이런 목소리가 다시 나오는 겁니까? 솔직히 이제 사면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문제인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사면을 하는 게 적당하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같이 쿠데타를 하고 온갖 말이죠. 좀 비장을 마련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도 사면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국민의 여론을 보고서 수렴해서 이제 그 사면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면의 타이밍은 이미 충분히 지났다고 보는 거고 당시 전두환 노태우 사면을 할 때도 국민이 찬성해서 한 건 아닙니다. 그냥 대통령 차원에서 결단을 내린 건데 그건 이제 미묘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당 내에서 친박이나 친이가 출신 의원들이 사면론을 꺼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 조금 전에 서병수 의원 같은 친박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뭐 조혜진 의원의 친이고 친박 친이 의원들이 앞장서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자라는 거는 국민들의 설득력이 오지 않습니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이죠. 당이 공식적으로 이제 사면 요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걸 당연히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해야 되는 그 순수성이라든지 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서 정말 고령에 고민하는 거, 고생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도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이 친박계가 나서서 먼저 사면을 꺼낼 경우에 도로 지금 옛날 한나라당이네 말이야. 도로 친박당이네 이런 오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를 뭐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그렇게 반복적으로 여러 의미 꺼내는 저는 그 정도로 정부적 감각이 의원들이 없는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요. 문 대통령이 이제 정책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시기가 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다른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내년쯤 그러니까 정권 2학기 때 그때쯤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던데요. 글쎄요, 저는 그런 너무 늦다면 두 분이 너무 이제 고령인데다가 또 한 분은 여성인데다가 또 사실 2년 이상 감옥에 사실 있을 만큼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홍준표 의원 얘기대로 얘기했지만 어쨌든 미우나 고우나 이제 우리 전직 대통령이 있고 역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타이밍이 더 이런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탁 하는 것이 훨씬 더 통합의 극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문 대통령도 여러 이야기를
듣고 계시겠죠. 예. 네, 대통령이 결단을 할 사항이니까요. 여기까지 듣고요. 계속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 그 사퇴 촉구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빨리 물러나라 하면서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권력과 모토를 해서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을 깨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명수는 사퇴하라! 김명수는 사퇴하라! 호소하려고 막았는데 경찰들이 와서 다 떠들지로 제키고 하는 과정에 경찰이 과잉으로 하는 바람에 우리 의원들이 넘어지고 저도 넘어지려고 하다 이런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연일 쇄신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 모습인데 지금 보는 모습을 보면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떻게 보셨어요? 만약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있었다면 아마 저런 사태는 없을 겁니다. 가지도 않았고 저런 브레이크도 있지도 않았고 충돌도 안 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김종인 위원장 상당히 비판도 하지만 당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방향을 딱딱 정하는 거는 참 잘한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모양을 정말 보기가 아주 안 좋지 않습니까? 요즘의 국민들하고는 민심하고 거리가 멉니다. 가까스로 지금 국민님이 얻었던 중도표들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지금 절로 들리는 것 같은데요. 설령 만에 하나 갔다 하더라도 차가 올 경우에는 뭐 가볍게 뭐 어필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오히려 더 조용하게 물러나서 했더라면 더 돋보였을 수가 있죠. 근데 당의 지도부와 중진 국회의원들이 가서 저렇게 밀고 당기고 말이죠. 고함 지르고 하는 거는 정말 대단히 보기가 안 좋다고 봅니다. 가끔 보면은 이 당 여야 이 지도부가 생각하는 민심과 진짜 민심의 괴리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정확하게 민심을 보지 못할까요? 그러니까 조금만 선거 얘기면은요. 잘 나가면은 금방 또 있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제 야당도 비판할 때 김종인도 그렇고 아직 쓴맛을 못 봤다라고 야당이 많이 얘기를 하고 또 김정인 위원장 얼마 전에 뭐 아사리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당의 중심축이 아주 확실히 없었기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이 지지율이 한 소폭이지만 또 하락을 했어요, 실제로. 자, 정당 지지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4월 넷째 주 정당 지지율 지금 보면요. 국민의힘이 30에서 28. 더불어민주당이 31에서 32가 됐습니다. 물론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소폭 하락하는 모습 국민의힘. 지금 떨어질 수가 없는데 떨어졌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민주당이 오히려 떨어질 요인들이 많은 반면에 국민의힘은 뭐 올라갈 요인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4% 정도 가까이 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저건 정말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고 그리고 저 여론조사를 할 때 말입니다. 대권 후보들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금 아직 찍을 사람이 없다. 모르겠다 한 층이 31%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이낙연, 윤석열 후보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부동층이 중도층이. 이 중도층이 아직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오늘 아까 그 장면 보니까 아마 중도층이 국민의힘에게 많이 좀 화를 좀 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더 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볼까요? 1%포인트 올랐는데 오늘 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응답이 나왔는데요.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지금 49%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달 사이에 20%포인트 증가한 건데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참 놀랍네요.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 특수 효과 이거는 뭐 세상이 다 아는 얘기고 그것 때문에 뭐 총선을 압승을 거뒀다 하는데 예. 지금 그게 반대로 해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죽겠다 그러니까 코로나 특수 역효과인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백신 같은 효과입니다. 백신 역효과라고 보는데 지금 신문 방송을 보시면 말입니다. 예. 해외 여러 나라들은 막 백신 효과를 막 좋은 보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말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뭐 뉴질랜드, 뭐 오스트레일리아라는 해외 여행 좋은 나라들이 백신 여행도 하고 막 만세 부르고 나는데 우리가 지금 아직 5%도 지금 넘지 못했으니까 백신 투표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좀 많이 불안감을 증폭시키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지지도가 확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 거의 못하고 있다고 2배나 되는데요. 네. 그리고 저는 31%인데 앞으로 자꾸 이 30% 초반 숫자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정말 20%대의 숫자가 저는 안 나오기만을 좀 기대하고 있는데 네. 참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정부 대응 평가가 1년 2개월인가요? 3개월 만에 이제 잘 못하고 있다가 더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또 백신을 빨리 확보하고 하면 또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아직 모르겠어요. 국민들 입장에서 백신을 확보했는지 제대로 정부는 확보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속도는 내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 저는 국민들은 확실히 백신을 확보를 했는지 제대로 언제부터 하고 있는지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아직 모르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더 불안한 거죠. 그렇군요.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가 좀 확실히 좀 더 투명하게 공개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설명을 해서 계약은 2분기에 했지만 지금 어느 정도 확보했고 들어올 예정이고 또 3분기 때 더 추가로 들어올 예정이다. 이렇게.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기 여권 대권 주자들 이 백신 수급에 대해서요 엇갈린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금 러시아 백신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정세균 전 총리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듣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금수 조치를 취한다면 그걸 가로채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깡패들이나 하는 일이죠. 그 검증은 청와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식약처가 하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는 중대본의 중요한 일원입니다. 중대본에서 그런 문제 얘기하시면 되고요. 네, 정세균 전 총리가 미국을 강도 높게 지금 비판을 한 겁니다. 백신 금수 조치하고 있는 거 깡패들이나 하는 짓이다. 저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분 누가 말이 옳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자체 단체장으로 자기 지역민들을 위해서 뭔가 어떤 다양한 방법을 돌파구를 찾겠다.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정세균 전 이제 국무총리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이 명백하게 있는데 지자체가 따로 놀면 이게 되겠느냐 말이야. 이 논리도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제 관점 차이고 입장 차이라고 보는데 이럴 때 저는 좀 아쉬운 게 왜 이렇게 백신 전문가들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지. 이건 여기까지고 저기까지다라고 분명히 정리를 해줘야 이를테면 뭐 이재명의 다른 단체장들이 따로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김경수 경남지사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김경수 지사, 이재명 지사의 러시아 백신 도입 검토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자,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쪽이랑 네트워크가 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러시아 백신을 도입할 수 있으면 추진하되 다만 국민들의 안전 문제가 있으니까 임상 실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부하고 협의해서 해나가면 저는 오히려 그게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경남지사도 한번 도입 검토해 볼 필요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중앙정부 방역당국은 예정대로 들어올 것이다. 믿고 좀 지켜봐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경기지사, 경남지사 다 러시아 백신도 도입 검토할 필요 있지 않느냐라는 지금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상당히 놀라운데요. 지금 김경수 경남지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비슷한 듯한 의견을 낸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김경수 경남지사가 누굽니까? 친문 중에 친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반문 비문에 가까운 이재명과 가까운 얘기를 낸다?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친문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와 아주 가까운 핵심인데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건 정말 보기가 안 좋은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제일 중요시해야 할 건 레인의 네. 핵심이 예. 안에서 자꾸 분열 현상, 다른 파열음이 나오는 것, 특히 큰 정책을 놓고 다른 목소리가 나오거나 대통령의 다른 페이스를 간다든지 이건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빨리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주면 더 이상 이 다른 목소리가 확산이 되지 않게 해요. 만약에 그러면 다른 단체 장치 장들이 각각 다 자기 한마디씩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원내대표가 다른 얘기하고 당대표가 다른 얘기하고 예. 청와대 다른 얘기하고 이러면 완전히 배가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항상 대통령께서 이런 백신의 문제라든지 좀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좀 부족하더라도 예. 명확하게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한다. 해외 러시아나 이런 부분은 안 된다. 우리는 이걸로 가겠다라고 분명히 딱 못을 박아줘야 되는 대통령도 거죠. 그 러시아 백신은 검토를 좀 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공개적으로 국민들한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 저렇게 달리 간다면 그건 대통령 입장에서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특히 국가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백신 왜냐하면 문제는, 이재명 지사나 김경수 지사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예. 판단이 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백신 혼란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이제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청와대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 대통령이 직접 정리를 그렇습니다. 하는 게 그리고 좋다. 경남지사나 이낙연 누굽니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저런 걸 공개적으로 하기 전에 정부하고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물어보고. 그런데 공개적으로 저렇게 해버리면 정부 입장이나 청와대 대통령 입장에서 매우 난처하죠. 그렇군요. 예. 도의 입장도 있지만 정부 입장도 있고 같은 여당이고. 다만 이제 이재명 지사는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사실 정책보다는 정치적 효과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도. 대권 주자 1, 2위를 달리는 사람이 정치적 효과 메시지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무리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묘한 상황입니다. 대권 주자 가운데 정세균 전 총리요. 사실은 본인 아직 출마 선언을 한 건 아니다. 네. 5월 달쯤에 출마 선언을 할지도 모르겠다. 뭐 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정 전 총리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용물이 없다. 해볼 만하다. 뭐 이길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발언이 센 것 같죠. 아까 조금 전에 이재명 뭐 깡패 이런 얘기도 하고 센데 원래 정세균 하면 이제 젠틀맨, 뭐 스마일맨 별명입니다. 본인이. 뭐 하회탈 하듯이 항상 웃는 부드러운 이제 스타일이고 그 때문에 오히려 좀 너무 부드럽고 유약한 거 아니냐. 추진력 강한 리더십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총리 정세균에서 대권 주자 정치인 정세균을 변하면서 좀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롱맨의 면모를 보여주는 거죠. 젠틀맨으로부터 스트롱맨으로부터 변화의 모습을 여러 군데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발언 자체가 강한 게 스트롱맨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많이 그럴 것 같습니다. 잠깐 이거 윤석열 다만 이제 그게 표현법이라든지 태도라든지 막 이런 행동이 센 게 스트롱맨은 아니고요. 강력한 대안 제시라는 정책적 메시지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제시하는 게 이제 진정한 스트롱맨이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국민들을 많이 좀 지켜볼 것 정책으로 같습니다. 좀 스트롱맨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윤 전 총장 이야기가 지난주까지 쭉 나오다가 요새 좀 잠잠한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들리는 이야기 있습니까? 저는요. 높은 지지도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어제 오늘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앞서고 여론조사 기관마다 좀 다릅니다. 어떨 때는 상당히 앞서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동의 1위, 2위인데 그런 후보가 밖으로 딱 나섰을 때 과연 거기에 걸맞는 말이나 메시지나 정책이라든지 혹은 특히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런 거를 제대로 내세울 수 있는가. 근데 요즘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과연 이른바 중도 신당의 윤석열의 어떤 행보가 탄력을 받으면서 순탄하게 가고 있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지난번 나오셨을 때 5월 달쯤에 뭐 모습을 드러내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셨는데 그 예상이 그대로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5월 18일 광주 민주항쟁을 기점으로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죠? 그때는 아시다시피 이제 민주화 운동 이제 기념일이고 좀 진보 지형에 온통 관심을 갖는 왜 5.18로 아니겠습니다. 그게 극적인 효과를 거둘 수가 있거든요. 지금 윤석열을 보면 중도라든지 보수층에서는 많은 지지가 높습니다만은 진보층이라든지 호남에서는 아직 지도가
낮습니다. 아직은 많이 낮거나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만약 5.18 묘역에서 선언을 하거나 그때 행보를 하면은 예. 극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예. 김종인 전 위원장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5월 중순경에 뭔가 공개적으로 표출할 것이다 이런 얘기 일찌감치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백신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화두를 던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메시지 던졌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조용히 있다가 완전히 준비를 갖춰서 5월 중순 특히 5.18 즈음에서 팍 밖으로 멋있게 나타난다면 국민들이 또 훨씬 더 주목 효과, 스포트라이트 효과도 크겠죠. 지금 질문 저한테 하다시피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기다리지 않습니까? 최진 원장의 예상이 맞는지 지켜보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정치권 주요 이슈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당이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마음으로부터 그 사과를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찾아가거나 뵙자고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죠. 이게 그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적당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렇게 방명록을 남겼습니다. 반대로 현충원은 좀 적당한 곳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 이었는데 별도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원내대표단은 조금 전 현충원을 참배하고 충국 선열의 영전에 반성과 혁신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사과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은 진정한 반성과 사과에서 출발합니다. 민주당이 이 점에서 참으로 부족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과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강원 전역을 휩쓸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감염 멧돼지가 설악산 국립공원 안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탐방객과 등산객들이 몰리는 시점에서 전국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설악산 백담지구 계곡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사체입니다. 주변에 통제선을 치고 생석회를 뿌립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에 감염됐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내부에서 감염 멧돼지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
공원 외부에 겹겹이 친 철제 울타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국립공원 내부라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겁니다. 일단 국립공원에서는 총기 사용이 금지돼 포획이 쉽지 않습니다. 총기 포획은 지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수색 인력을 좀 확대 운영해가지고 폐사체 주변, 이제 폐사체가 발견된 그 현장 반경 3km 내외를 지금 집중 수색할 예정이고요. 다음 달 초 산불 조심 기간이 끝나고 탐방로 전면 개방을 앞둔 상황. 전국에서 등산객이 몰리면 전파 가능성은 그만큼 더 커지게 됩니다. 사람에게 피해는 없지만 신발이나 차량을 통해서도 바이러스는 퍼지고 양돈 농가엔 치명적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ASF 감염 멧돼지가 760마리 넘게 발견되며 지역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퍼진 상황. 이미 돼지 사육단지가 밀집한 충청 지역 경계 지점에서도 감염 멧돼지 사체 다수가 확인돼 전국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부산 부전동에 있는 경부선 철길 다리 및 도로에 대형 화물차가 끼이면서 통행이 5시간 가까이 제한됐습니다. 사고 나가는 도로의 통과 제한 높이는 3.2m지만 사고 차량의 높이는 3.5m였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인천 운남동 1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에 있던 일가족 4명이 대피했는데 이 과정에서 15살 A양이 손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1일 저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공해상에 투하된 시가 4억 원 상당의 중국산 담배 14,600부루를 어선에 싣고 군산 신시암을 통해 들여오려 한 혐의로 A씨 등 4명을 붙잡아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대전지부가 대전시 교육청 청렴 강사로 활동 중인 고등학교 교장의 갑질과 비위 의혹이 제기됐다며 교육청에 특별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해당 교장이 교육청 예산으로 만들어진 학교 내의 온라인 스튜디오에서 개인 자격증 취득 목적으로 유료 인터넷 강의 화면을 촬영했고 홍보 물품을 살 때 특정 업체를 알선하는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어제 오후 4시쯤 국립공원 구조대가 설악산 저항면 설원교 인근에서 시신 한 구를 발견해서 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발견된 시신은 지난 2월 28일 새벽 설악동에서 입산해 홀로 등반에 나선 40대 여성 A씨로 드러났으며 A씨는 등반 이튿날부터 내린 폭설로 실종됐습니다. 자기 재산을 몰래 가상화폐로 숨겨놓은 채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1,50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가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가상화폐 수백억 원을 압류했습니다. 구수봉 기자입니다. 최근 끝모르는 널뛰기장으로 광풍을 불러일으킨 가상화폐. 고액 체납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자산 은닉 수단이 됐습니다. 서울시가 가상화폐로 재산을 숨긴 고액 체납자 1,566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676명의 계좌, 860곳의 가상화폐 251억 원어치를 압류했습니다. 고액 체납자가 숨긴 가상화폐를 찾아내 압류한 건 전국 지자체 처음입니다.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이 3가지가 정확하게 일치한 사람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압류 조치했습니다. 그러자 체납자들이 부랴부랴 세금을 내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118명에게서 12억 6천만 원이 거쳤습니다. 10억 원을 체납한 채 가상화폐를 125억 원어치 보유한 서울 강남의 병원장 A씨는 압류 즉시 5억 8천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회사 예금 계좌를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세금 낼 능력이 안 된다며 5,600만 원을 체납한 학원 강사 B씨도 가상화폐 31억 5천만 원이 든 전자지갑을 압류 조치하자 사흘 만에 세금을 모두 냈습니다. 가상화폐 압류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서울시는 거래가로 매각해 체납액을 충당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도 불법 재산 의심 거래나 고액 현금 거래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를 지게 되면서 계좌 정보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서울시는 4개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고액 체납자 관련 자료를 요청해 3곳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도 자료를 내지 않고 있는 거래소 1개가 있습니다. 이 거래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서울시는 가상화폐 거래소 상위 30위 이내 14곳에도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고 아직 압류되지 않은 890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가상화폐들이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대장격인 비트코인이 5천만 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도지코인은 폭락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5만 달러 선 밑으로 떨어져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비트코인은 국내 시간 기준으로 오전장에 이어 오후장 들어서도 글로벌 코인 시황을 알려주는 코인마켓캡에서 24시간 전보다 10% 가까이 폭락해 거래됐습니다. 비트코인은 올 들어 약 80% 급등했고 지난 14일에는 8천만 원 선까지 돌파했었는데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도 오후장 들어 6천만 원 선 아래로 급락해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종종 언급해 화제가 된 가상화폐 도지코인은 1코인 가격이 한때 하루 새 36% 폭락해 20센트 선까지 무너졌다가 다소 회복했습니다. 어피티에서 도지코인 가격은 지난 19일 오후 한때 575원까지 올랐었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 가상화폐의 급락은 거품이 빠지는 조정 과정으로 국내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투기 경고음이 커진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이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못 박은 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가상 자산에 들어간 분들까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림을 사고 판다는 것까지 우리가 그걸 다 보호해야 될 대상이냐는 부분에서는 좀 생각이 다르고요. 가상화폐를 화폐로도 금융상품으로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제도권 편입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투자 심리를 급격히 위축시켰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당분간 가상화폐의 조정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하루 거래 대금만 20조로 성장한 가상화폐 시장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3년 전에 이어 지금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연속 보도를 기획한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호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이종수 기자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지금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 가상화폐를 사고 팔고 하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하루 평균이 거래 대금만 24조, 20조를 육박한다는 이런 지금 상황인데요. 이미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 대금을 넘은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이제 광풍이라고 부를 정도로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열풍의 배경에는 지난해 말부터 급속도로 성장한 이 시장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게 종목만 잘 고르면 원금 대비 수십 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이제 휩쓰는 건데요. 거기에 이제 해외 기관들도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3년 전과는 좀 다르게 이번에야말로 정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심리가 이제 덧붙여지면서 확실하게 좀 많은 광풍이 일어난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제 천정부지를 치솟는 이 집값에 좀 좌절한 이 20, 30대 청년들 위주로 좀 뛰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시장이 커진 것에 비해서 투자자들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없다. 이걸 기획기사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결국에는 아직 정부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정부는 현재 이 시장을 아직 시장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그야말로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재화나 서비스 혹은 뭐 금융 자산 어느 것에도 지금 속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 거래소가 뭐 시세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 사기를 등으로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으로는 지금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보호할 수 없는 원칙은 지금 정부의 계속된 기조인데요. 어제 앞서 이제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가상화폐 시장은 이 투자보다는 투기 성향이 짙다며 보호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기조는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계속 정부의 이런 기조는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보호하지 않겠다. 네, 맞습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에 계속 이제 문제가 좀 지적이 되다 보니까 정부도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6월 달까지는 범정부 차원에서 이 특별 단속을 지속한다는 데 그 계획에 앞서서 또 오늘도 서울시는 고액 체납자들이 이 가상화폐에 숨겨둔 이 체납액을 이 수백억 원어치를 지금 현재 압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는 또한 이 내년부터는 가상화폐에 대한 수익을 이제 세금으로 걷는다는 부분인데요. 이에 이런 정부 움직임에 대해서 2030 이 청년들 중심으로 좀 반발을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조는 그겁니다.
아직 이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데 세금으로 걷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 이 비난의 기조에 대해서 가장 큰 이제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이제 관련해서 뭐 각종 국민 청원도 올라오면서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데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그 거래 대금이 20조 원이면 거래소, 코스피, 주식시장 거래 대금보다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누군가가 그 거래 과정을 보면서 속이는, 그러니까 사기를 치는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취재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코인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코인을 사기 위해서는 그 코인을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소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거래소를 이제 운영을 할 때 있어서 전혀 이제 규제가 없습니다. 그 거래소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거래소를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거래소를 만들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래소가 이제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이 거래소에서 등록된 이 코인을 가지고 시세 조작 혹은 아니면 사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금융당국이 제가 보기엔 감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다 그 피해자가 바로 우리 국민들이고 우리 20, 30대 청년들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 계속 저희가 이제 기획기사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 왜 이런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책이 없느냐. 지금 이거를 그러면 시장으로 뭐 예를 들어 받아들였으면 받아들이 혹은 아니면 뭐 받아들이 없으면 그거에 대한 뭐 다른 보호책이라 좀 마련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미국이나 해외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미국에서 해외에서는 이제 뭐 일부분 이제 조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포용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이 과정에서 정확하게 시장을 받아들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외에서도 여전히 좀 미국에서는 이 거래소, 그러니까 이 코인을 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이 거래소가 상장도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코인베이스라는 이 거래소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되면서 사실상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것 아니냐라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거에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 조금 많이 이 부분에서 좀 폐쇄적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좀 있었던 겁니다. 그 김우준 기자가 보도한 것 중에 다단계 업체도 사기심 행각에 좀 가담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직접 다단계 강의를 들어보고 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제가 직접 이 인터넷에서 이 다단계 코인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연락처를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고 투자에 관심이 있다 해서 이제 강연장에 직접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강연이 보통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대부분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오피스텔을 가서 이제 문을 초인종을 눌렀는데 이 신원이 확인이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저를 들어보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집책에 반드시 오고 난 뒤에서만 이제 들어보내줬는데 그 정도로 조금 신원에 대해서 되게 철저하게 좀 이 보증을 하는 부분이 계속 확인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이제 강연을 듣기 전에 먼저 1대1 상담을 좀 진행을 했고 그 이후에 강연장으로 저를 이제 데려간 다음에 강연이 이제 들었습니다. 이제 그 참석자들이 주로 이제 5, 60대 중장년층들이 많았는데 강연을 시작하기 앞서서 이 강연을 진행하는 강연자가 자신들이 하는 게 완전한 합법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체증, 녹취나 이제 그 촬영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말하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항상 영상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이 네트워크니까 아시죠 다들. 이게 완전 막 순결 무결한 합법은 아니잖아요. 노동이나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아무래도. 네, 이후에는 1시간 가까이 특정 코인에 대해서 소개를 좀 집중을 했고요. 이 강연이 끝난 뒤에는 이른바 네트워킹 서비스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다단계와 비슷한 영업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저기에 오신 분들은 얼마씩 투자합니까? 이게 이제 이들이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 계약서를 제가 입수해서 볼 수 있었는데 보통 12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한 사람당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강연 업체 그 관계자가 저한테 지금 현재 이미 등록된 회원 수가 5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최소 그냥 100만 원만 잡은다고 보면 이 지금 확보된 이미 투자금만 500억 가까이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 5만 명이라고 해도 거짓말일 수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업체 측이 이제 홍보한 내용이다 보니까요. 근데 이제 강의 내용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코인이다, 뭐 이런 약간 생소한 단어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투자 가치 있겠는데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게 좀 문제점이던가요? 그 강연 내용에는 특정 코인에 대한 이제 소개가 계속 됐었습니다. 그 뭐 대기업과 제휴가 되어 있고 또한 특정
협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홍보를 했는데 제가 직접 이후에 강연을 듣고 나와서 네. 일일이 다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거짓말로 드러났는데요. 취재 내용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확인했는데 저희도 제휴다 뭐 계약한 거 없다고. 제휴를 담당하는 제가 두 부서에 확인을 해봤고요.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회사라고 하십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회에도 저희가 직접 문의를 해봤는데 이 해당 코인 개발자, 코인 업체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는 금감원에서도 이 사기 불법 다단계는 이제 조사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금감원에서 조사를 착수를 했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불법 혐의가 의심이 된다라고 결론을 짓고 이 수사를 의뢰를 한 상황이고요. 지금 서울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루 거래 대금 20조. 자, 가상화폐 광풍 속에 무법지대에 노린 사기도 판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김우준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잠잠해졌지만 달걀값은 한 판에 여전히 7,000원대 고가를 유지하면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입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2일 기준 30개들이 달걀값은 7,358원, 평년 대비 2,000원 이상 비싼 가격으로 석 달 가까이 한 판에 7,000원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AI가 꺾였는데도 달걀값이 떨어지지 않는 건 달걀을 낳는 산란계가 워낙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AI 여파로 전체 산란계의 22% 가까이가 매몰 처분되면서 달걀 생산량이 평년보다 일평균 150만 개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산란계 병아리가 성장해 달걀을 낳기까지는 최소 5개월 이상이 걸려 빠른 공급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육계는 고기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육되기 때문에 한 달가량 짧은 기간 동안 키워져 도축되지만 알을 낳는 산란계는 대략 5, 6개월 정도 사육 기간이 필요합니다. 물가 상승 압박이 가중되자 정부가 달걀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 달걀 수입 물량을 기존 2,500만 개에서 1,500만 개 늘어난 4,000만 개로 정했습니다. 수급 상황을 점검해 6월까지는 충분한 규모의 수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추가 수입된 신선란은 대형 가공업체를 중심으로 공급해 국내 신선란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단 수입 확대로 일정 부분 효과가 있겠지만 달걀값은 쉽게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매몰 처분된 개체수가 워낙 많았던 만큼 산란계 병아리가 성장하는 기간을 고려해 두세 달은 지난 7월 이후에야 달걀값이 평년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전 세계 40명의 정상이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화상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회의를 주도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과감한 감축 목표를 제시했지만 중국은 협력을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목표치를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세계 정상들이 화상으로 머리를 맞댔습니다. 2050년까지 순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산업화 이전과 대비해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하자는 공감대도 이뤘습니다. 특히 회의를 주도한 미국은 2005년 수준 대비 50에서 52%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내놓은 목표의 거의 2배 수준입니다. Win more sustainable future than we have now. Overcome the existential crisis of our times. This is a moral imperative, an economic imperative, a moment of peril, but also a moment of extraordinary possibilities. EU가 이전의 40%에서 최소 55%로 일본은 기존 26%보다 크게 높인 46%를, 캐나다는 40에서 45% 감축이라는 강화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은 진전된 목표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정점을 지나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장기 목표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다만 갈등을 겪고 있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약속했습니다. China looks forward
to working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o jointly advance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탄소 배출 4위인 러시아와 3위인 인도도 구체적인 목표 제시 대신 서방과 선진국의 책임과 역할을 더 크게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프로야구 첫 시즌을 치르고 있는 SSG는 요즘 야구할 맛이 납니다. 자유계약 선수로 새로 합류한 최주환의 맹활약에 추신수의 방망이도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0대5로 뒤진 7회 초 최주환의 타구가 우익수리 담장을 넘깁니다. 맞는 순간 홈런을 직감한 큼지막한 타구입니다. 대역전을 이룬 뒤 들어선 마지막 타석에선 승부의 쐐기를 박는 싹쓸이 2루타를 쳐냈습니다. 팀이 낸 11점 가운데 혼자 7타점을 쓸어 담는 원맨쇼로 삼성의 악몽의 밤을 안겼습니다. 4년 총액 42억 원, 자유계약으로 SSG에 새로 합류한 최주환은 스스로 몸값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롯데와 첫 경기부터 멀티 홈런을 터뜨리며 기대를 키웠습니다. 개막전 활약에 정용진 구단주가 용진이 형 상을 선물하자 바로 다음 경기 또 한 번 홈런포로 화답했습니다. 물오른 타격감으로 중심 타선에 무게를 더하면서 효자 FA로 우뚝 섰습니다. 저에게 큰 변화가 있었다면 팀이 바뀐 거 그게 가장 큰 변화였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시즌을 준비할 때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연봉 27억 원을 주고 미국에서 데려온 슈퍼스타 추신수의 방망이도 되살아났습니다. KBO 투수들의 느린 공 타이밍을 맞추지 못해 고전하던 추신수는 지난 20일 삼성을 상대로 홈런 2방을 몰아치며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그 KBO 선수들이 뭐 느리다 빠르다 그런 걸 떠나서 그 공을 칠 수 있는 준비 자세에서 미리 좀 이렇게 강하게 칠 수 있는 준비가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지난해 9위에 머문 SSG의 올 시즌 목표는 명가를 되살리는 겁니다. 통큰 투자로 영입한 최주환 추신수가 지금처럼만 해준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세계 최강 우리나라 양궁이 도쿄올림픽에 나설 남녀 3명씩의 국가대표를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해 오늘 끝난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김우진과 강채영이 남녀부 1위로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런던올림픽 개인전 금메달리스트 오진혁과 고교공사 김재덕, 여자부에서는 장민희와 안산 선수가 도쿄 출전권을 획득했습니다. 초여름 더위가 누그러지고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았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종일 흐린 하늘이 이어졌는데요. 다행히 주말인 내일은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차차 맑은 하늘이 되찾겠고요. 낮 동안 예년균을 웃돌며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남해안에, 휴일에는 동해안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제주 산간과 전남 내륙, 경남 서부 내륙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4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13도, 대전 12도, 광주 14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4도, 부산 20도에 머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